옛날 어느 마을에 덕자라는 여인이 이웃 여인들을 초대해 자신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 그만 셋 다 취해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느 사내에게 몹쓸 짓을 당하였고 이에 관할을 찾아갔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는고? 저희 셋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어느 사내가 저희 셋에게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 그렇다면 그놈에 대해 뭐 기억나는 것이 있느냐? 잠결이 느껴진 게 힘이 좋고 경험이 많은 중년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 없느냐? 몸에서 냄새도 나지 않고 향긋한 게 천민은 아니고 양반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없느냐? 손과 혀를 굉장히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떻게 말이냐? 자세히 한번 말해보거라. 너무 남사스러워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래, 더 결정적인 기억은 없느냐? 혹시 집주인인 내 남편 짓이 아니더냐? 아닙니다. 사또. 분명 제 남편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이 대출하면 그놈은 고구마였습니다. 이 말에 다른 여인이 맞습니다. 덕자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니년이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뭐 그러니까 너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 생각나서 말이야. 맞습니다. 덕자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사내도 아닙니다. 제가 마을 사내들의 맛은 다 아는데 그 사내는 처음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분명 다른 마을 사내였겠군. 이에 그 여인이 계속 말하길 그런데 사또 한 가지 찜찜한 것이 그래,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그게 말하기가 좀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마을에서 아직 사또 맛만 보지 못하였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 덕팔이라는 혹부리 총각이 있었다.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간 덕팔이는 날이 어두워져 집에 가려는데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덕팔이는 어느 허름한 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곳에 몸을 피했다. 아이고, 갑자기 무슨 비가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야겠구나. 심심해진 덕팔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얼씨구나 절씨구나 이 태백이 놀던 달아. 그런데 잠시 후 도깨비가 덕팔이 앞에 나타났다. 내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깨비님. 도깨비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긴 어딜 가? 내 들어보니 노래를 잘하던데 노래의 비결이 무엇이냐? 얼마 후면 팔도 귀신 노래 자랑이 있거든. 내가 거기 한번 나가보려는데. 그 말에 덕팔이는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건 말입니까?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방울 주머니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럼 그 주머니를 나에게 넘기거라. 그렇다면 내가 금은보화를 주겠다. 정말이십니까? 도깨비는 그렇게 혹주머니와 돈주머니를 교환하였다. 그렇게 덕팔이는 혹도 떼고 큰 부자가 되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 욕심 많은 혹부리 총각은 그날 밤 냉큼 그 허름한 집으로 달려가 노래를 불렀다. 얼씨구 절씨구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러자 잠시 후 다른 귀신들이 나타났다. 내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 노래를 잘 부르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방울 주머니 때문입니다. 그래, 그런데 방울 주머니가 한 개뿐이 없느냐? 네, 한 개뿐입니다. 우리 셋이 이번에 팔도귀신 노래자랑에 왕방울 자매로 나가야 하거든. 그러니 노래 방울 주머니가 2개가 더 필요하다. 금은 보화를 줄 테니 어서 2개를 더 내놓아라. 아이고, 귀신님, 주머니는 한 개뿐입니다요. 정말입니다. 어림없는 소리.
비슷한 방울 주머니라도 내놔라. 분명 어디 다른 곳에 숨겨놓았을 것이다. 만약 뒤져서 나오면 죽을 줄 알아라. 아이고 귀신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에 사내를 살펴보던 귀신이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아래쪽에 달린 볼록한 방울 2개는 무엇이냐? 그렇게 욕심 많은 사내는 방울 주머니 3개를 모두 떼주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커다란 배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이 생강을 사서 한 배 가득 싣고는 낙동강을 오르다 경상도 선산의 월파정나루에 배를 대고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내 명색이 사내대장부로 태어나 색향으로 이름난 이곳에 와서 그냥 장사만 하고 지나칠 수야 없는 일이지. 그리하여 선산 고을에서 이름난 한 기생을 사귀게 되어 한동안 그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다 결국 한 배의 생강 판 돈 모두를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빈털터리가 된 상인은 옷을 다 차려입고 기생과 작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너의 집에 와서 지내는 동안 생강 한 배를 모두 날렸으나 후회는 없다마는 다만 소원이 한 가지 있구나. 그것은 너의 그 옥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기에 내 생강 한 배를 다 먹어치웠는지 보고 싶구나. 밝은 대낮에 한번 보여줄 수 없겠느냐? 이 말을 들은 기생은 웃으면서 생강 상인에게 네, 그런 소원이라면 10번 더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고는 옷을 벗고 번듯이 드러누워 무릎을 세우고 상인에게 옥문을 보여주었다. 이에 상인은 기생의 옥문을 헤치고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한탄하며 시를 한 수 지었다. 멀리서 바라볼 땐 늙은 말에 힘없이 감기는 눈 같더니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고름든 종기를 찢어 헤친 상처 같구나. 양쪽에 나온 입술 안에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치아가 없는데 어떻게 한 배에 가득 실린 그 딱딱한 생강을 다 먹어치웠는고. 이에 기생이 웃으며 말하길 그거야 나리께서 매일 밤 가운데 달린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었잖아요. 그 말에 상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떠나버렸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일찍이 상처를 하고 호라비로 지내는 박진사가 있었다. 한 번은 박진사가 친구의 생일잔치에 초대되어 맛 좋은 새우 요리를 한번 먹어보고는 새우 요리가 너무 먹고 싶구나. 이렇게 늘 입버릇처럼 새우 요리 타령을 하던 차에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마침 짓궂은 한 친구가 커다란 새우 10댓마리를 선물로 사들고 가서 박진사의 몸종을 불러내어 새우 요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고는 장난삼아 말했다. 이 새우를 삶으면 내년이 진사 어른과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당장에 알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런 것을 어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깜짝 놀란 몸종이 물어보았다. 즉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이 새우는 분명히 빨갛게 될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몸종은 부끄러워하며 부엌 안으로 들어갔다. 친구와 박진사는 이야기꽃을 피우며 이제나 저제나 하고 새우 요리가 나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는데 한식경이 지나도록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아니 왜 이렇게 새우 요리가 안 나오는 게야? 그리하여 박진사가 안에다 대고 소리쳤다. 얘야, 새우 요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 나으리 이제 곧 가지고 나갑니다요. 몸종이 부엌 쪽에서 대답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상당히 기다리게 한 뒤에야 겨우 몸종이 빨갛게 익어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새우 요리 접시를 들고 나와서는 상 위에 내려놓더니 얼굴이 새우보다 더 새빨개져서 박진사를 보고 말했다. 나으리, 그러기에 쇳내가 뭐라고 그랬사옵니까? 금방 들통 날 거라고 여쭙지 않았사옵니까? 이에 깜짝 놀란 박진사가 말하길 아니 뭐라고? 그렇다면 내 물건이 작고 부실하다는 것이 들통났단 말이냐? 옛날 어느 마을에 대감댁 안주인인 이 부인은
넉넉한 살림에 자식 셋 모두 잘 키워 걱정거리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막내 아들에게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 서당에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 내년부터는 혼자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장하구나. 그래도 네가 머리는 아버지를 닮아서 정말 다행이구나. 근데 내가 늘 너에게 미안하구나. 어머니, 왜 자꾸 미안하다 하십니까?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인물도 좋고 속도 깊은 막내 아들에게 이 부인은 미안한 이유를 말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너도 15살이 되었으니 좀 있으면 장가가야 하지 않겠니? 그 생각만 하면 너에게 늘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어미가 장남 일복이를 가졌을 때 매일 밤마다 가지가 땡겨서 가지만 먹었단다. 그래서인지 일복이 바지 속에 가지만 한 것이 자리를 잡았지. 아무튼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복이 형은 얼굴도 매주 같고 머리도 영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복이 따라다니는 계집들이 동네 한 바퀴지 않느냐.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희한하네요. 이 부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말이다. 둘째 이순이를 가졌을 때 이어미가 매일 밤 수박을 2통씩 먹었단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인지 둘째 이순이 저고리 속에 수박만한 것이 2개 달렸단다. 아무튼 정말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순이 누님도 개구리 발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 하지만 이순이 따라다니는 사내들 역시 동네 2바퀴지 않느냐.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희한하네요. 근데 이어미가 널 뱃속에 가졌을 때 말이다. 네, 어머니, 말씀해 보시지요. 이상하게도 번데기가 당겨서 종일 번데기만 먹었단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어미는 내가 장가를 못 갈까 걱정이 되는구나. 그 말에 놀란 아들이 말하길. 아, 그렇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는데 그것 때문이었군요. 아무튼 이어미가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그것 때문에 내 젖꼭지가 이렇게 큰 거였군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몹시 색을 밝혔다.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 갖가지 기교를 시험하여 논일다 보니 아내 또한 거기에 재미를 붙이게 되어 어느덧 둘의 음란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어느 날 부부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 재미를 보려고 고민 중이었다. 여보 마누라, 뭔가 색다른 것이 없을까? 오늘은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마당에 나가서 한번 놀아볼까? 우리 집 마당에서 그냥 하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 이에 남편이 잠시 고민하다가 옳지. 저기 마당에 있는 괴목나무에 당신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재미를 보는 것은 어떠하오? 그거 재미있겠네요. 그러면 단단히 잘 묶어놓고 하시오.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나무에 꽁꽁 묶은 다음 재미를 보기 시작하였고 그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불씨 하나가 날아와 지붕에 떨어지더니 집에 불이 나기 시작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불이야, 불불. 당황한 남편은 아내를 괴목나무에 묶어둔 채 불을 끌어 뛰어갔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이웃과 어떤 스님에게 남편이 불 끄기를 도와달라 부탁했다. 영감님, 스님, 불 좀 끄게 도와주세요. 어서요, 어서. 그런데 스님은 들고 있던 부채를 둘 때가 마땅치 않아 당황하던 차에 마침 괴목나무에 이상한 구멍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다 부채를 꽂아 두었다. 때마침 바람이 불면서 부채가 움직이며 부채의 손잡이 마디가 구멍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무에 묶여있던 아내는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 흥에 못 이겨 소리내어 외쳤다. 아, 바람아 불어라. 쉬지 말고 불어라. 초가삼간 모두 타든 말든 제발 그치지 말고 더욱 세게 불어라. 겨우 불을 끈 남편이 그제서야 아내가 생각나 급히 괴목나무에 가보니 아내는 즐거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아니,
당신은 집이 홀랑 다 타버릴 뻔했는데 뭐가 그리 좋아 웃고 있는 것이오? 바람이 불어 겨우 불을 껐잖소. 남편의 말에 아내가 답하길. 아, 글쎄, 그러니까 구멍에 바람이 불었잖소. 구멍에 바람이. 그 후 마을 여인네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게 되었고 부부는 부채를 팔아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30살이 넘도록 여자를 만나보지 못한 한 사내가 어느 의원을 찾아왔다. 어서 오시오. 어떻게 오셨어? 안녕하시오. 내 소문을 듣고 멀리서 왔는데 의원님 안 계시오? 조금 전에 왕진 갔는데 무슨 일로 그러시오? 나한테 말해보시구려.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내 나이 30이 넘도록 여인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내 듣기로는 여기 의원에 그 피우기만 하면 향기로 여인을 바로 꼬실 수가 있다는 그 신비한 향초가 여기에 판다는 게 맞소? 맞소. 잘 찾아오셨소이다. 그렇지 않아도 마침 딱 한 개 남았다오. 정말 다행이구려. 한 개에 얼마나 하오? 30냥이요. 아니 무슨 향초 하나가 그리 비싸단 말이오? 이건 중국 왕족들이나 쓰는 귀한 향초란 말이요. 내 멀리서 왔는데 좀 깎아주시오. 좋소. 20냥에 드리리다. 정말 고맙구려. 그렇게 사내는 값을 지불하고 나가려다 머리가 번뜩하는데 요즘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내 한번 시험해봐야겠어. 사내는 그 자리에서 향초를 피우는데 방 안에 향내가 가득해지자 여인이 말하길. 어머머, 자기 너무 멋있어. 나랑 지금 한번 하는 게 어떻소? 어라, 이거 진짜 효과가 있네. 사기가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괜찮겠어? 뭐 어떻소? 빨리 나 후끈후끈 도저히 못 참겠어. 그렇게 거기서 바로 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말 고맙소이다. 복 받을 것이오. 감사하오. 그때 여인의 서방인 의원이 들어오는데 아니 이게 뭐요? 당신은 왜 벗고 있고 저 도망가는 사내는 뭐야? 둘이 뭔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오? 이에 여인은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 여편네야 그걸 자랑이라고 말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여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뭘 잘했다고 말대꾸야? 아니, 생각해 보시오. 그놈이 여기서 향초를 피울지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내가 넘어간 척 안 하면 당신이 사기꾼인 거 다 들통나는데 그러다 관아에 고발이라도 하면 어떡하오? 이에 할 말이 없어진 의원은 잠시 생각하다 다시 화를 내는데 아니 그건 어쩔 수 없다지만 당신은 왜 맘대로 열량이나 깎아주는 것이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과부 춘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 그만 어느 남정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말았다. 이에 포졸 만덕이가 그녀를 찾아왔는데 내 대강은 들었는데 그러니까 언제 어떤 놈한테 어떻게 당했다는 것이오? 그러니까 어제 밭에서 감자 캐는데 어떤 놈이 뒤에서 덮쳐버리는 게 아닙니까? 내 그대로 엎어져서 꼼짝도 못하고 당하고 말았소이다. 그놈 참 번개같이 해치웠나 보네. 그래도 그렇지 소리도 못 질렀소. 소리를 어떻게 칩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데 힘은 또 어찌나 좋던지. 그럼 도망가는 놈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지지 그랬소. 말도 마시구려. 달리기는 또 어찌나 빠른지. 정신 차려보니 저 멀리 도망가 사라지고 없었다오. 참으로 갑갑하구만 갑갑해. 그럼 그놈 얼굴은 봤소? 못 봤소이다. 아니 얼굴을 못 봤다는 게 말이 돼요.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오? 땅에 얼굴이 박혀 있었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얼굴을 보겠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돌아보면 볼 수 있잖소. 그러다가 빠지면 어떡하오? 그렇다면 이미 잡기는 글렀네 글렀소. 할 수 없소. 그냥 반일하다 새참 먹은 셈치고 잊어버리시오. 이에 여인이 때를 쓰며 안 돼요. 찾아야 돼요. 새참을 어찌 한 번만 먹소? 그렇게 맛있는 새참이 어디 흔하단 말이오?
얼른 찾아주시오. 아니 이 여인 내가 보자 하니까 바쁜 사람 데려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단서도 없이 어찌 찾는단 말이오. 안 된다니까 그러시오. 난 꼭 그놈을 찾아야 한단 말이오. 이거 참. 그때 포졸은 한 가지 생각이 번뜩이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소?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새참도 종류가 많으니 이번에는 포졸 새참 한번 맛보시오. 옛날에 한 어리석은 신랑이 음양의 이치를 깨우치지 못하여 장인이 그것을 민망히 여기니 장인의 생질이 일러 말하기를 제가 신랑에게 음양의 이치를 가르쳐 주어도 좋겠습니까? 하고 여쭈니 장인이 반가워하며 이를 허락했다. 이윽고 그 생질이 신랑에게 말하기를 내게 화촉동방편이란 책이 있는데 밤중에 문 밖에서 그것을 읽을 터이니 자네는 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게. 하니 신랑은 그 말에 따라 방 안에 있고 장인의 생질이 큰 소리로 문 밖에서 읽어 가로되 먼저 옷을 벗도록 하여라. 하니 신랑이 따라하였다. 또 소리치기를 신부를 묘에 눕히도록 하여라. 하고 또 소리치기를 신부의 두 다리를 들도록 하여라. 하고 또 신부의 구멍을 찾아 너의 물건을 넣도록 하여라. 한즉 신랑이 그 말의 뜻을 몰라 가만히 물어 가로되 구멍이 도대체 어느 곳입니까? 하니 생질이 웃으며 말하기를 배꼽 아래 세치에 이르되 학문에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곳으로 도끼로 찍은 듯한 구멍이 있으니 그곳에 물건을 넣도록 하여라. 하니 신랑이 그 말과 같이 한 후에 또 묻기를 물건을 넣은 후 또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까? 하거늘 이에 생질이 말하길 물건에 나아가고 물러가매 절도가 있게 하거라. 라고 한즉 이에 신랑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하거라. 이윽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신랑이 생질에게 그 화촉동방편이라는 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또 무엇이 궁금한 것이냐? 이에 신랑이 화를 내며 아니, 한번 넣은 후에 다시 빼고 또 신부를 일으킨 다음에 눕히고 다리를 들고 다시 구멍을 찾아 넣으려니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안 하렵니다. 옛날에 한 처녀가 신랑감을 지나치게 가리다가 그만 홍기를 놓쳐 노처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매가 들어오면 가리지 않고 시집을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루는 중매쟁이 노파가 찾아왔는데 처녀가 신랑감을 워낙 가린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아예 네 사람의 신랑감의 목록을 가지고 온 것이었다. 이보시오 낭자, 한번 들어보구려. 한 총각은 공부를 많이 해 문장가로 알려진 선비라오. 그리고 다음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여 소문이 난 씩씩한 무인이라오. 중매쟁이 노파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며 살피니 노처녀의 눈치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은 물이 항상 고여있는 저수지 아래에 비옥한 농토를 많이 가진 부잣집 아들인데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이 집 논에서는 수확을 많이 올리지. 그 다음은 그러니까 뭐랄까? 낭자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총각은 정력이 매우 강한 청년이라네. 뻗어 나온 물건에 돌을 가득 담은 큰 주머니 끈을 걸고 허리를 움직여 빙빙 돌리면 그 돌 주머니가 머리 위까지 넘어서 휙휙 돌아가는 그런 청년이라오. 낭자 어떻소? 이 넷 중에서 한번 배필 감을 골라보구려. 설명을 들은 노처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공부를 많이 해. 문장을 잘 짓는 선비는 뜻이 넓어서 안에 고생만 시킬 테고 활을 잘 쏘는 무인은 전쟁에 나가 죽을 수도 있지요. 저수지 아래 좋은 논을 가졌다 해도 물 마르는 흉년에는 어쩔 돌이 없을 테고 저는 돌을 담은 주머니를 걸어 머리 위까지 돌린다는 그 억센 청년이 맘에 꼭 든답니다. 그래, 알았네, 알았어.
그런데 말이지, 그 억센 청년은 돌 주머니를 돌리다 그만 머리를 맞아 바보가 되었다더군.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과부봉자가 하루는 산나물을 캐러 산을 찾았다. 역시 산이 최고야.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이렇게 먹을 것도 사람에게 주니.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던 중 웬 사내가 접근하는데 보아하니 시골 한악 같은데 장난이나 좀 쳐야겠군. 이보시오. 난 이 산을 관리하는 금송군이라오. 그런데 왜 그러시죠? 요즘 귀한 송이버섯을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캐어가서 단속하라는 어명이 있어 이렇게 단속 중이라오. 보아하니 당신도 송이버섯을 캐러 온 것 같은데 벌금으로 세냥을 내셔야 되겠소이다. 이에 깜짝 놀란 봉자가 이보시오. 내가 언제 송이버섯을 캤다고 그러는 것이오? 나는 그냥 산나물이나 조금 캐러 왔을 뿐이오. 허허, 척 보면 다 아는데 누굴 속이려고 그러시오. 그렇게 거짓말하면 벌금뿐 아니라 관아의 각 곤장도 맞아야 되겠소. 아니, 그런 어거지가 어딨소. 나는 송이를 캐지 않았소. 하지도 않았는데 호미를 가지고 있다고 증거도 없이 죄를 묻는단 말이오. 허허, 호미를 가지고 있는 게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오? 이에 봉자는 어이가 없어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관아에 신고하겠소. 아니,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오? 당신이 나를 겁탈하려 하지 않았소.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오? 그렇지 않소. 당신도 날 겁탈할 수 있는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나한테 다가왔으니 말이오. 이에 당황한 금송군이 허허, 이 여인네 보통이 아니군. 좋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서로 비긴 것으로 하고 당신은 송이든 산나물이든 맘대로 캐가시오. 대신 나도 재미 좀 보게 해주시오. 그럼 다 없던 일로 해드리리다. 이렇게 과부봉자는 사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데 그럼 난 아무것도 못 본 것이니 이제 가보겠소. 그 말에 봉자가 사내에게 잠깐, 여기 세냥 드릴 테니 가지고 가시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오? 내 겪어보니 그 달고 있는 물건이 너무 시원찮아. 신고할 수가 없겠어. 그렇게 금송군은 계획대로 세냥을 벌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최대감과 그 집 여종인 달자는 서로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그 둘은 집안 사람들 몰래 만나고 있었고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아이고 달자야, 네가 없었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았을꼬.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새 옷이라도 하나 사 입도록 하거라. 내 오늘 밤 자시에 내 방으로 갈 테니 기다리고 있거라. 대감마님도 참 어젯밤에도 오셔놓고. 그러던 어느 날 손녀딸이 대감마님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 옥경아,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것이냐? 할아버지, 내가 사흘 전 밤에 본 게 있는데. 그래, 뭘 봤는데? 뒷간 다녀오다 봤는데 달자방에 왜 할아버지가 있었어? 그리고 왜 달자가 할아버지 배 위에서 방방 뛰는 거야? 깜짝 놀란 대감은 서둘러 둘러대기 시작했다. 아, 그게 말이지. 할아버지가 요즘 배가 많이 나왔잖니. 그래서 달자가 할아버지 배에 바람을 빼주려고 그랬단다. 아, 그랬구나. 그럼 나도 할아버지 배에 바람 빼는 거 도와줄까? 아니다. 넌 아직 어려서 안 된단다. 아무튼 이건 어른들 일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할 일이나 하면 된단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네가 본 걸 말하지 말거라. 특히 할머니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단다. 알겠지? 이에 손녀가 말하길.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할아버지 배에 바람 못 뺄 텐데. 허허, 그런 건 걱정하지 말래도.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면 된단다. 할아버지, 아무튼 그 방법은 절대로 안 되니까 이제 하지 마. 이에 궁금한 생각이 든 최대감이 손녀에게 물었다. 그래,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몇 년 전부터 돌쇠배에 바람 빼주고 있는데 아무 소용 없어. 옛날 어느 마을에 최 부인은 대감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첫 명월이가 들어온 후 최 부인은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다. 대감은 최 부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놓고 명월이만 챙겼다. 대감, 요즘 얼굴 보기가 도통 어렵습니다. 내가 요즘 나란 일로 너무 바쁘다 보니 말이야. 또 나가봐야 되겠소이다. 이때 문 밖을 나서는 대감에게 명월이가 어르신, 요즘 왜 이리 뜸하시옵니까? 섭섭합니다. 네, 일이 바빠서 그랬느니라. 오늘 밤은 꼭 갈 터이니 목욕제게 하고 기다리고 있거라. 내 아주 오늘 밤 혼쭐을 내줄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있거라. 아이고 무서워라. 몰라. 이를 본 최 부인은 이를 갈며 복수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몰래 밥에 약을 타 명월이를 잠에 빠지게 하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너희 두 년놈 다 없애고 싶지만 더욱 괘씸한 영감만 이번 기회에 골로 보내고 내 이 집과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너는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해주마. 그리고는 혀끝에 살짝만 닿아도 황천길로 가는 약을 꺼내드는데 내 너를 이용해 영감을 보내야겠구나. 나를 원망하지는 마라. 다 너의 업보니라. 최 부인은 그렇게 잠들어 있는 명월이의 가슴에 약을 발랐다. 그리고 다음 날 주인마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 칠보가 왜 이리 야단이냐? 호들갑 떨지 말고 어서 장례치를 준비나 하거라. 예? 아니, 마님이 그것을 어떻게? 알 것 없다. 아무튼 관도 최상급으로 맞춰 준비하고.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놈아,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도 집안 최고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돌쇠가 작은 마님 문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데요. 아니, 뭐라고? 대감님은? 대감마님은 새벽 일찍 궁에 급한 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니, 그럼 돌쇠가 왜? 그러게 말입니다요. 왜 돌쇠가 작은 마님 문 앞에 쓰러져 있었을까요? 이에 최 부인은 탄식하며 아이고, 돌쇠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 어쨌든 그렇게 최 부인은 명월이의 바람을 잡아내고 대감의 사랑을 다시 되찾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숙한 처녀 말자가 내일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바로 같은 대감댁종으로 살고 있는 떡새와 백년가약을 맺은 것이었다. 말자는 행복했지만 지금까지 남자 손 한 번 못 잡아봐서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친자매처럼 지냈던 춘자에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듣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남자는 말이지 자고로 그게 없으면 남자가 아닌 것이야. 바로 양다리 사이에 솔방울이 2개 있어야 해. 딸랑딸랑 솔방울 말이야. 그리고 중간에 튼튼한 가지가 하나 있어야 돼. 그게 시들시들하면 영 남자구실을 못한다니까. 잘 기억해야 돼. 솔방울 2개의 가지 하나야. 솔방울 2개의 가지 하나. 춘자의 조언을 가슴에 새겨들은 말자는 드디어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말자는 이른 아침부터 춘자를 찾아가는데 성님, 큰일 났어라. 큰일. 아니 글쎄, 우리 서방님이 남자가 아닌가 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딱 봐도 건장하고 힘 좋은 사내잖아. 성님이 기억하라고 말한 거 있잖소. 솔방울 2개, 가지 하나. 그래, 그랬었지. 어제 첫날 밤을 치렀는데 부끄러워 눈을 감으려고 하다가 성님 말이 생각나 일이 끝날 때까지 두 눈 번쩍 뜨고 지켜봤어라. 아, 근데
우리 서방님 다리 사이에 솔방울 2개랑 대추 1개가 있지 뭐시오. 그러더니 좀 있다가 솔방울 2개에 무한개가 되더니 또 좀 있다가 다시 솔방울 2개에 대추 1개가 돼버렸소. 성님, 우리 서방이 무슨 큰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겠소. 이에 춘자가 웃으며 걱정 붙들어매.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원래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야. 그나저나 가지가 아니라 무우라니 부럽다 부러워 동생. 이에 말자가 걱정스런 얼굴로 다시 말하는데 성님, 그게 다가 아니어라. 아 글씨 나한테다 오줌까지 싸버렸소. 옛날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몹시 음기가 강하여 큰 물건을 가진 남자를 찾고 있었다. 옛말에 코가 큰 사람은 물건도 크다 하였으니 어디 코가 큰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하루는 장에 가서 오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코가 큰 사람이 보이지 않아 실망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이 되어 갈 때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행색은 초라하였으나 그의 코를 보니 보통 사람의 코보다 몇 배나 되어 보였다. 드디어 찾았네. 찾았어. 이에 여인은 몹시 기뻐하며 이 사람이야말로 물건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하고 가머니설로 유인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다. 과부는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저녁을 대접한 후에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차린 것은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시구려. 처음 만난 내게 이런 대접을 해주니 정말 고맙소이다. 그리하여 과부는 드디어 사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의 물건이 어린 아이의 것과 같이 작아 쾌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과부는 분함을 참지 못하여 아니, 코가 이렇게 큰데 물건은 어린 아이만도 못하다니. 내가 속았네. 속았어. 하고는 사내를 책망하였다. 차라리 저 큰 코로 하는 것이 낫겠네. 낫겠어. 하고는 남자의 얼굴 위에 엎드려 코를 그곳에 들이밀어 보니 오히려 남자의 물건보다 훨씬 좋아서 자유자재로 문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첫 딸기 울고 날이 밝기 시작하자 여인은 그 남자를 얼른 쫓아내었다. 어디서 그런 물건을 달고 사기를 치는 것이오? 얼른 나가시오. 남자는 세수도 못한 채 쫓겨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가에서 마주친 사람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아니, 무슨 놈의 미음이 온 얼굴에 묻어 있어. 당신은 미음을 입으로 먹지 않고 코로 마셨소. 이에 당황한 남자가 둘러대길 그러니까 의원이 그러는데 코에 미음을 바르면 피부도 좋아지고 복이 온다고 하지 않겠소? 옛날 아주 더운 어느 여름날 옷을 벗고 낮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의 그것을 딸아이가 보고 말았다. 궁금한 딸아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한테는 없는 아버지한테 달려있는 저것이 뭐예요? 하고 묻자 난감한 어머니가 얼떨결에 대답하기를 저것은 그러니까 저것은 말이지 창자라는 거다. 창자. 그 뒤로 10수년이 지난 후 딸은 몰락한 가난한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시집 간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이 수척해진 얼굴로 친정에 찾아왔다. 어머니는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 딸에게 물었다. 그래, 시가 떼기 가난한 살림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지. 하며 걱정하며 물었다. 그러자 딸이 대답하길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여 이제 집안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래, 그거 정말 다행이구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런데 얘야, 근데 너의 표정은 왜 그리 어두운 것이냐? 하고 어머니가 물으니 딸이 한숨을 쉬며 대답하길 집구석이 먹고 살만해지면 뭐 하겠어요? 서방님의 창자가 하도 시원찮아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스님이 있었는데 마을에 시주를 받으러 내려갔다가 마을 사내들이 모여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천하의 여인의 옥문 맛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네. 그렇고 말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맛이 아니던가. 스님은 어려서 절에 맡겨졌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뒤로 스님은 귓가의 사내들의 말이 계속 맴돌며 스님을 괴롭혔다. 도대체 여인의 옥문의 맛이 어떻길래 그러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구나. 스님은 옥문 맛을 한번 보았으면 하고 늘 마음속에 소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홀로 깊은 산길을 가고 있는데 스님의 먼 발치에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스님은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저 여인을 만났으니 그 옥문이라는 것의 맛을 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리 생각한 스님은 여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합장을 하고 부탁했다. 소승이 아직까지 옥문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는데 그 맛을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여인이 말하길 그거야 뭐 어려울 것도 없지요. 은큼한 여인은 스님 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반가워서 얼른 가랑이를 벌리고 돌 위에 누웠다. 이에 스님은 바랑에서 나무 숟가락을 꺼내서 옥문 안을 긁어내어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이크! 이런 고리타분한 맛을 그렇게 좋다고 하니 참으로 미친놈들일세. 그래도 혹시 모르니 숟가락을 깊이 넣어 다시 한번 맛을 봐야겠구나. 이에 한껏 기대를 하고 있던 여인은 스님의 행동에 화가 나. 아니, 스님, 거기는 나무 숟가락을 넣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달린 가죽 방망이를 넣어야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 그 오줌 눌 때 쓰는 가죽 방망이 말이요. 이에 깜짝 놀란 스님이 예끼, 어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음식에 그런 것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오. 역시 속세 사람들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니깐. 그렇게 스님은 옥문의 맛을 평생 보지 못하고 수행에 정진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 딸 옥순이와 그 집 머슴인 칠복이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둘은 서로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결국 신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어느 날 옥순이가 혼례를 앞두게 되었다. 아씨, 시집 안 가면 안 되나요? 그게 어디 내 뜻대로 되겠니? 너도 우리 아버지 성격 잘 알잖니? 나도 너무 힘들구나. 아씨를 참말로 사랑했습니다요. 다음 생에는 꼭 부부가 되어 다시 만나자고요. 칠복아, 우리 그냥 멀리 도망갈까? 안 돼요. 그러다 잡히면 아씨는 혼나고 끝나지만 저는 멍석말이 당해 병신될 게 뻔하구만요. 그때 마침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아씨, 별똥별이에요. 별똥별에 대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렇게 둘은 소원을 빌게 되었다. 우리 아씨 평생 결혼 못하게 해주세요. 아씨,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 글쎄, 나는 칠복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라고 빌었지. 너는 무슨 소원 빌었는데? 아씨와 마지막으로 뜨거운 밤을 보내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렇게 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뜨거운 거사를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50년이 지난 어느 날 야, 칠복아, 너 일로 와봐. 예, 아씨, 부르셨습니까? 내가 뒷간 청소 깨끗이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지나갈 때마다 냄새 나잖아. 아씨, 정말 죄송합니다. 네 놈이 개떡 같은 소원 빌어서 내가 지금까지 시집도 못 갔잖아. 넌 무덤에 누울 때까지 고생해야 해. 알았어? 이런 제기랄 그냥 솔직하게 한번 주고 시집가라고 빌걸 아주 인생 꼬였구먼. 그런데 아씨, 이제 그만 사실대로 말해주시지요.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소원을 빌었길래 50년 동안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까? 그 말에 아씨가 말하길 그거야, 네가 다른 여자 못 만나게 다시는 아랫도리를 세우지 못하도록 빌었지.
옛날 어느 고을에 박씨성을 가진 한 선비가 어떤 기생에게 완전히 빠져 글 공부를 게을리하게 되었다. 이에 하루는 그의 친구들이 충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해 만나게 되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글만 읽던 자네가 기생에게 빠져 사내로서 대의를 잊고 사는 게 친구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이라네. 또한 자네 식구들과 친척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네. 그건 나도 잘 안다네. 여색을 멀리해야 마땅해. 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내 메오리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있노라면 모든 근심 걱정을 잊게 되고 나쁜 것이라면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걸 어찌하겠는가? 그러자 친구들이 책망하며 이 친구가 단단히 홀렸구만 홀렸소. 아무리 예쁜 여인이라도 어찌 나쁜 것이라고 하나가 없겠는가? 정말이라네. 그렇다면 그녀가 뒤를 볼 때면 왜 그 더러운 것을 못 보았는가? 이에 선비가 웃으며 말하길 왜 못 볼 리가 있겠는가? 그녀가 뒷간에 오를 때를 보면 마치 공작새가 오색 구름을 타고 깊은 계곡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분홍색 치마를 걷어 올리고 아랫도리를 드러낼 때에는 그 엉덩이가 반쯤 구름 사이에 구르는 쟁반과 같고 또 쏟아지는 소피 소리를 듣자 하면 마치 운모가 붉은 입술을 열고 구슬을 토해내는 것과 같고 메오리의 방귀 소리를 말하자면 날아가던 꾀꼬리가 꽃나무에 앉아서 100가지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으며 그녀가 큰 볼일을 쏟을 때면 노랑 장미꽃잎이 어지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네. 이에 친구들이 크게 탄식하며 야, 이 친구 이거 완전 맛이 가버렸네. 맛이 갔어. 야, 이 정신 나간 친구야. 내 듣자 하니 음식 앞에서 더럽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그렇게 좋으면 그 장미꽃에다가 밥이라도 비벼 드시게나.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대감집 하인들인 바보 노총각 칠복이와 어리석은 달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혼례를 마치고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다. 달자야, 내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 왜 손꼽아 기다렸는데? 다 알면서 뭘 묻고 그래? 사내들은 다 이날만 기다린다니까. 나는 도통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부부니까 이제 매일 너와 뜨거운 밤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 좋아. 나도 들어서 다 알아.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둘은 친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다. 서방아, 너 진짜 대단하구나. 뭘 그냥 친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한 거야. 그 말을 하다 칠복이는 동네 친구들이 농담으로 한 말이 생각났다. 그런데 말이야, 너 진짜 처녀가 맞아? 뭐라고? 왜 그런 걸 묻고 그래? 당연하지. 아, 미안해. 잘은 모르겠지만 돌쇠가 했던 말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진짜 맞다니까. 왜 그래? 증인도 있다니까. 그래? 누가 그러던데? 3일 전에 대감마님이 방에 데려가더니 옷을 벗으라고 했어. 그래서 대감마님 방에서 옷 벗고 뭐 했는데? 방금 우리가 한 거 그런 거 했어. 하고 나더니 대감마님이 너 진짜 수처녀구나 그랬어. 이에 칠복이는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 그럼 수처녀가 맞네. 대감마님이 맞다면 맞는 거야. 대감마님은 모르는 게 없잖아. 그러자 달자가 칠복이에게 묻는데 그런데 서방아, 너는 수총각 맞아? 그럼 나도 진짜 총각 맞아? 그래, 누가 그러던데? 안방마님이 한 10년 전에 총각 맞다고 했어.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부인인 길자는 요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바로 남편의 잠버릇 때문이었다. 그날 밤도 무심결에 남편이 다리 하나를 부인의 배 위에 올려놓는데 아이고, 진짜 무거워 죽겠구만. 이 김장똥만한 장단지를 어찌 해야 될까? 제발 이것 좀 치워요. 도대체 잠버릇이 왜 그래요?
왜 자꾸 그 무거운 족발을 나한테 올리는 거예요? 거참 미안하오. 내 씨름하는 꿈을 꾸다 다리를 건다는 게 그만. 아주 숨이 턱턱 막혀 못 살겠어. 멀리 좀 떨어져서 자요. 알겠어.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리가 올라오는데 아 진짜 이놈의 족발을 대패로 다 밀어버릴까 어쩔까. 다리 좀 치워 이 양반아. 잠을 잘 수가 없네. 대체 왜 이러시오? 미안하네. 그런데 거참 너무한 것 아니오. 잠결에 그럴 수도 있지. 맨날 피곤하다고 집에 오면 밥만 먹고 바로 찍 뻗어버리고 나 외롭다고 해도 달래주지도 않고 밖에 한번 나가봐요. 강아지들도 짝짓기 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뭐 이쁘다고 당신 잠버릇까지 받아줘야 하오. 정말 미안하네. 요즘 일이 너무 많아 피곤해 그래서이다. 그때 갑자기 남편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말이야, 거참 이상하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요? 이상하잖아. 장단지보다 훨씬 무거운 내 몸 전체가 자네 위로 올라갈 때는 무겁다는 소리를 전혀 안 하면서 겨우 다리 하나 올렸다고 그렇게 무겁다고 떽떽거리니 말이야. 그러자 부인이 말하길 그거야 이상할 것도 없지요. 온전히 올라올 때는 안 무겁지. 가운데 지렛대가 단단히 받치고 있으니까. 이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하, 그렇구나. 어쩐지 키 작은 뒷집 과부도 무겁다는 소린 안 하더라니깐.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한 노부부가 어리석은 바보 사위를 얻어 함께 살고 있었다. 하루는 노인이 딸에게 떡을 만들어 먹자고 하였다. 얘야, 출출한데 떡이나 좀 쪄오너라. 잠시 후 배고픔을 참지 못한 사위가 부엌으로 들어가 여보, 배고파 죽겠어. 언제 떡을 먹을 수 있어? 이에 딸이 떡을 사위에게 건네주는데 네, 이제 다 했어요. 이 접시의 떡은 당신 드시고 저 접시는 아버지께 드리세요. 알겠어. 사위는 떡을 들고 장인어른 앞에 앉아서 장인 어른, 떡이 참 맛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 것이 더 많은지 세어봐야겠어요. 하며 사위는 떡을 세기 시작했다. 장인 어른의 것은 5개, 내 것은 7개구나. 하하, 여보, 내 것이 2개 더 많소. 그 말을 듣고 딸은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대답할 수가 없었다. 밤이 되자 딸은 조용히 남편을 꾸짖었다. 서방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님보다 떡 몇 개를 더 드렸는데 어찌 숫자를 헤아려 나를 민망하게 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생각하여 처신해 주세요. 아, 미안하오. 내가 생각이 짧았소. 앞으로는 잘 처신하겠소. 다음날 사위가 장인에게 말하는데 장인어른, 어제 그 떡 말입니다. 장인어른하고 제 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 떡이 5개고 장인어른 떡이 7개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떡을 좋아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떡 하나만큼은 장인어른께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 맛있는 건 다 같이 나눠 먹어야지. 이에 사위가 웃으며 말하길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장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오늘 밤부터 더 좋은 떡 먹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달자라는 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달자는 산나물을 캐다 그만 번개를 맞았는데
그 후 달자에게는 신통한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 어느 날 달자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왔다. 이복의 달자, 오랜만이네. 네, 성님도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냈고 말고 그나저나 부탁이 있어 왔네. 네, 말씀하세요. 우리 늦둥이가 너무 빨리 자라. 옷이 작아 못 입겠으니 이거 좀 빨아주겠나? 그럼요, 성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달자는 빨래를 하는데 잠시 후 옷이 늘어나더니 커지는 게 아닌가? 정말 신기하구만 그려. 어떻게 자네 손을 거치면 작았던 것이 이리 커지는지. 그러게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번개를 맞은 뒤로 그러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 아무튼 고마워. 이따가 우리 집으로 와. 감자랑 고구마 좀 줄 테니까. 네, 성님. 알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 늦은 밤, 마을 여인네들이 달자의 집으로 몰려오는데 이복의 달자 다 알고 왔으니 빨리 나오시게. 어서. 아니, 그게 정말 사실이야? 사실이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말이 돼. 자네는 소문도 못 들었는가? 이 여편네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지. 정말 신기하네 그려. 그러니까 자네 서방 물건이 원래 대추였는데 고구마가 됐다 이거지. 빨래를 빨면 커진다는 건 듣긴 했는데 다른 물건도 된단 말이지.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이 소리쳤다. 이복의 달자, 내 섭섭지 않게 보답할 테니 우리 영감도 제발 한번 만나주시게.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한 선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산을 올랐다. 선비는 자신이 고민이 있을 때 자주 가는 암자의 법사를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기로 하였다. 처사님, 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리 심란하십니까? 다 말씀해 보시지요. 그것이 말입니다. 허허, 괜찮으니까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한 달 전에 점심을 먹고 잠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를 피하기 위해 정자 안으로 잠깐 뛰어 들어갔는데 거기에 제가 평소 이쁘게 보던 사머리가 있지 뭡니까? 비에 젖은 그 옷 사이로 비치는 뽀얀 살결을 보니 저도 모르게 욕구가 치솟아 그만 못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사머리도 평소 저를 좋아하고 있어서 그 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허허, 뭐 젊은 남녀가 눈이 맞으면 그럴 수도 있지요. 가서 100배 올리면서 마음을 비워내도록 하십시오. 이에 선비가 잠시 머뭇하며 또 말하길.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오랜만에 이웃마을 친구 집에 갔었는데 친구는 외출 중이라 없고 그 부인만 있지 뭡니까? 그래서 그냥 나오려는데 또 갑자기 비가 억수로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구 부인이 주는 술상을 받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취기에 그만 못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허허, 처사님 이번엔 좀 큰 실수를 하셨군요. 그래도 반성하고 참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번 것은 1000배 올리면서 마음을 비워내시도록 하십시오. 이에 선비가 또 말하길.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엊그제 제가 좀 출출해서 고기 좀 사려고 이서방집을 찾아갔는데 고기를 고르고 집에 가려는데 또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그칠 때까지 이서방과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취기에 그만 이서방과 못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이런 세상에나. 법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에 법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허허,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마침 비가 오려고 하니 어서 제 방으로 드시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춘식이와 갑수는 주막에서 한가히 낮술 한 잔을 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춘식이가 최근에 들은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자네 그거 소문 들었는가? 그 최대감 영감님 말이야. 아, 그 최대감 당연히 알지? 우리 마을에서 돈이 가장 많다는 그 영감님이 아니야. 하도 돈이 많아서 볼일 보고 뒤도 비단으로 닦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정말 사실인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글쎄 그 영감님이 말이야. 18살 계집을 첩으로 들였다지 뭔가. 거참 노인네가 팔팔하고만 팔팔해. 80 노인이 그 나이에 거 무리하는 거 아닌지 몰라. 아무튼 정말 부럽다 부러워. 뭐 그렇긴 해도 그 대감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도 나눠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하니까 마냥 욕하기도 좀 거시기 하네. 이에 춘식이가 한마디 하는데 그건 그렇고 내가 문제 하나 낼 테니 한번 맞춰보시게. 80살 노인하고 18살 처녀가 하룻밤을 보내게 됐소.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야. 과연 누가 죽어 있었을까? 갑수가 잠시 고민하다 말하길. 아마도 80살 노인이 아닐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거야 보나마나 처녀가 그 노인의 재산을 가지려고 해쳤거나 아니면 늙은 노인이 밤새 힘쓰다가 골로 간 거겠지. 아니야, 18살 처녀야.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건 바로 식중독 때문이지. 식중독? 그게 무슨 소린가? 그거야,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걸 먹었으니까 처녀가 골로 가는 거지. 허, 거참 말되는구먼. 그때 주막집 주인이 지나가며 말하는데 그건 내가 잘 아는데 아마 둘 다 죽었을 것이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에 주모가 말하길. 처녀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상한 걸 먹었고 영감은 아직 덜 익은 고기를 날로 먹었으니 둘 다 골로 간 것이 아니오.